네, 사랑하는 친구님, 사랑하는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행복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0회 국무회의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저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무회의를 같이 보면서 그때그때 설명도 곁들이면서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데 좀 경기가 조금 활성화돼 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개 정권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일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무회의는 이렇게 장관님들이 전부 다 참석하고 또 일부 발언해야 될 차관들도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대통령 주재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국무회의를 이렇게 생방송으로 본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죠. 조선시대에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는 왕이 주재하면서 워정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기타 그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삼사, 그리고 외교,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옛날에 진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그동안의 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부총리죠. 부총리가 이제 서열 순위로 장관 중에서는 1번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서민 경제 살리는 것에 대한 방안이 뭐냐, 각 부서별로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생산 연령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그 문제에 더해서 투자가 위축되고 또 생산성도 정체됨으로 인해서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실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 수준에도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경제 성장률 표에서 보시면은 이 평상시에 0%대 성장을 한 해는 없었습니다. IMF 위기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시기는 또 특수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 작년 2, 4분기가 마이너스 0.2%에서 이런 경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못했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는 우리가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해서 정부가 내년에 1만 5천 장을 더 추가해서 3만 5천 장 해서 전체적으로 5만 장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GPU가 올해 추경 예산으로 구매하기로 돼 있는 것 2만 장 정도. 2만 장이고 내년에 15,000장 하면 35,000 장. 그다음 민간에서 15,000 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만 장을 최대한 내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I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분야의 신성장 해서 A, B, C, D, E, F로 해서 여기는 그 시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당시부터 해서 AI가 좀 진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업 경쟁력이 아마
조금씩 중국이 치고 오면서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그 AI 죠. 대통령님 지방시대위원장입니다. 네네네. 오랜만입니다. 그 2015년에 이제 그 GRDP가 수도권 비수도권의 역전이 되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방금 경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두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아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분도. 뭐 대통령 후보니까 그 정도 알아야지.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로 인한 수도권 집중이 이때부터 이제 GDP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두 번째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타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는 GRDP가 역전이 되고요. 인구는 2019년부터 수도권의 50%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부총리 말씀처럼 디지털화 중국의 추격 이게 결정적이었군요. 예, 대통령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지방에 이제 큰 게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인데요. 네. 16년부터 3년간이 한국 조선업의 최대 그 위기 구간이었습니다. 조선. 예, 그래서 조선이 그때 최악의 불황을 맞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 쪽에 반도체 공장들이 훨씬 더 집중되고 대형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 이분은 대통령 비서실장인가 김용범 씨, 정책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분이 똑똑한 것 같아요. 이분이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게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중간에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 그러면서 그쪽 비중이 압도를 하고 지방 대표적인 산업인 조선업이 3, 4년간 현격하게 빠지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15년에 그렇게 큰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상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국무회의라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회의인데 이게 이제 서로 모든 이 나라가 모든 요즘은 하나의 안건이 서로 부처 간에 서로가 다 상관이 있어요. 뭘 하나를 하자 그러면 이게 서로가 설득이 돼야 되고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여기 보면 오늘 회의하는 거 보면 대통령만 설득하려고 그래요. 대통령만.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통령을 설득해서 안 되거든요. 앞으로 거점별 산업전략인 대통령은 지방에 대통령이지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균형을 좀 맞추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뭘 주력할 거냐 해서 동남권, 그러니까 부울경 뭐 이런 대구 경북 이런 쪽 얘기하죠. 네네. 여기는 동남권은 조선, 방위산업. 네. 호남 쪽을 말하는 데는 재생에너지, 네. 주로 재생에너지겠죠. 대구 경북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로봇. 네. 그다음에 충청.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걸 이야기하면서 모든 장관들도 잘 들으라.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좀 이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권은 첨단 과학 분야 이렇게 하고 인력 약성으로 거점 국립대를 여기에 맞춰서 집중 지원한다 그 말이죠. 네. 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과기정통부로 넘어가든지. 네, 과기정통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과학기술은 노동 생산성 그리고 자본의 효율성,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경쟁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기술 확보와 출연연의 기존의 소규모 R&D 추진 방식에서 대형 중장기 임무 중심의 출연연 연구 시스템을 개편하여 기술 주도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연구 생태계 회복을 통해서 연구사 중심의 기초 연구를 확대하고 인재 성장 및 유치 패키지를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기정통부는 국가적 AI 대전환, 과기혁신 복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투자 촉진, 성장과 도약에 기여하며 또한 재정 투자 효과를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하는 등 신속 집행에도 AI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벼운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눈이 따라가지 못하겠네. 이거. 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분위기를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좀 더 보완할 게 있으면 해주시고.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피지컬 AI하고 잠재 성장률 향상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당에 있을 때 이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인데 통일부 장관이지만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또 이분도 정말 옛날에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정말 많이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언을 합니다. 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위원장이 누군지 혹시 모르시죠?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넘어갑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가 2022년 11월 30일을 놓쳤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전환 모멘트입니다. 챗GPT가 출시된 날인데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잠잤습니다. 23년, 24년, 25년 예산에 GPU 구입 예산 1,00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또 피지컬 AI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과기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과학기술 수석에게 어디서? 예, 대통령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민간 정부가 관리 아직은 미정이에요? 예,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걸 관리하고 정부는 정부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쓰겠다. 아니 아직은 미정이에요. 네네. 아직은 구매가 완료가 안 된 모양이죠. 예, 전체가 다 되면은 네, AI 미래계획 수석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한 이후 1만 5천 장 총 3만 7천 장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주요 AI 연구개발 그리고 각 학교에서의 R&D 그리고 스타트업들 이런 부분들의 비율을 나눠가지고 운영하는 기본 지침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운영하는 것들은 과기부 장관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험이 있는 민간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치는 어디다 해요? 민간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하고 민간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은?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정이에요? 네, 내년에 어떤 사업 절차를 통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개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그게 광주, 대구, 전북, 경남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이 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누가? 아무나? 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역의 AX 혁신 거점 사업을 위해서 각각의 또 테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AI 인프라 그리고 이제 경남과 전북은 주로 이제 피지컬 AI 그리고 대구도 전반적인 AX 확산을 위한 어떤 과제들 이렇게 과제들이 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까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 과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광주, 대구도 일부 중복된 휴머노이드 과제들이 있지만 전북과 경남이 주로 휴머노이드 중심의 피지컬 AI 과제를 수행을 하고 대구는 대구 특화 제가 지금 정확히 좀 제 기억이 좀 안 납니다만 광주는 인프라, 대구는 지역 AI 확산 그리고 전북, 경남은 피지컬 AI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아까 전북 경남은 정동영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계가 있겠네요. 네.
네,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죠. 대통령님 방금 그 지역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그러세요. 드리면요. 예. 지금 이제 그 지방시도위원회와 관련 부처들 간에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그 5급 3특 전략이 여기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존에는 R&D나 이런 인프라를 지역의 센터나 이런 식으로 갖다 까는 것 중심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는 그렇게만 하지 말자. 관련된 앵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투자하는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와 R&D를 함께 묶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구조로 만들자라고 하고 있고요. 네. 요 4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요 방향으로 투자할 수 쿠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또 좀 살아나고 했는데 이게 반짝 효과로 그쳐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 입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인데요. 임금 체불은 노동자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지만 이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을 합니다. 동네 상권에 또 직격탄됩니다. 임금 체불이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도 2조 원을 돌파했는 임금 체불 2조 원이 곧 우리 소비 여력 감소 2조 원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요시하는 게 민생 회복에 대해서는 첫째가 사람의 목숨입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두 번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임금 체불. 일을 시키면 돈 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만간 임금체불 대책, 종합대책 같이 발표할 텐데요. 올해 처음으로 그 지자체하고 협업해가지고 임금체불을 강력하게 단속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여기 공정한 성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 해줘서 감사드리고 지자체와 협업이 노동부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임금체불 없는 그 지역에 임금체불 없는 것이 곧 동네 상권 내수 진작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의 일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해서 그런데 그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지금 임금 체불이 제가 어디 통계 자료를 하나 보니까 네. 체불하던 업체가 체불하는 게 70%라고 그러대요. 지금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을 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또 체불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처럼 산업안전관련 사람 목숨 귀중한 거 알듯이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악덕 반복되는 데에서는 이제부터 10월 달부터 곧바로 공개하고 명단 공개하고 반의사 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요즘 작은 기업에서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가지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임금을 잘 안 준다고 그런 이야기도 저도 동네에 있으면서 가동될 예정인데요. 그에 더해서 이제 한 번만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하게 이게 그 상습적으로 그러는 거는 그 저도 월급 많이 떼먹게 봤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 옛날에 월급 노예도 아니고 일시급 떼먹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임금체불을 그러니까 처벌이 약해서 그래요. 제재가 약해서. 범죄라고 절도라고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지. 그것도 다중을 상대로. 인식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중대 범죄로 사기 다음으로 임금 체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사업자들은 아주 임금 체불에 대해서 낮게 생각합니다. 이 인식부터 바꿔야 되고 사람 목숨 귀중한 거 알아야 되고 일 시켰으면 돈 줘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냥 밀린 사람 문제 삼는 사람만 주면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처벌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엄벌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범을 한다든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아주 엄벌을 해야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자 임금부터 먼저 청산하고 네, 하는 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근데 되고 은행빚 갚는 걸 제일 먼저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후불로 밀리고 재산 숨겨놓고 체불되는 경우는 그리고 외국인 판단하겠죠. 노동자들을 네. 외국인 노동자들 체불이 또 많다고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강제 출국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런다고. 네, 그런 거 있고 또 보면 미등록 노동자들이 또 요구하게 되면 예, 그 임금을 떼먹힌 체불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뭐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도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뭐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지 말고요. 그 사업주들이 그걸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신고 안 돼. 예, 떼먹고 체불된 상태 신고해가지고 강제 출국시키는 게 무슨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노동청에 진정하러 갔을 때 사업주가 거기 미등록 노동자 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꽃 잡아가요? 신고하러 왔다가 출국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나라 망신을 시켜도 어쨌든 그거 좀 법무부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자, 약간 옆으로 샜는데 저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새마을 금고 있잖아요. 네네. 이 새마을 금고가 사실은 거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은데요. 네. 이게 이 새마을 금고 금융권에서도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여기 문제도 이게 지역에 돈 빌리는 사람 돈 급하게 하면 까지 그래 왔습니다. 새마을 금고에 많이 빌리거든요. 이게 금융기관이니까 사실상 금융기관이니까 금융위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한테로 위임돼 있잖아요. 사업추진처의 법령규제 적극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방의 조례 정비 사업도 사실은 법제처에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몇 년 전까지 법제처에서 지방 주로 이제 광역으로 한 10여 명 정도 파견이 나가. 한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내국인들의 해외 관광도 많이 늘어나지만 내국인들이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제일 장애 요인이 그 자영업자들 가끔씩 사고 나가지고 근데 강원도 어디도 또 그래가지고 한참 그래도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던데 그 뭘 바가지 씌우는 거 어떻게 좀 단속할 방법 없어요? 그 좀 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해외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 뭐 오면 주로 서울, 부산, 그다음에 경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각 지방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일본에 갈 때 지방도 많이 하는데 지방에 갔을 때 외국인한테 바가지 씌운다 이거죠. 지방에 있는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원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비싸게 받을래. 뭐 이렇게 한 방법이 없나? 지금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거기도 무슨 해삼을 어떻게 했다고 막 난리가 났던데 그런 거를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 각 그 상권의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든가 또는 이 상인연합회 이런 데에서 좀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을 유도해 보도록.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뭐 사소한 거 그거 조금 어떻게 이익을 더 얻으려다가 그냥 치명적 타격을 입는데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공개를 하면 그게 막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냥 지역 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사실 이게 문제가 돼서 어제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자율적 사항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지금 이 이야기 아주 잘 짚은 것 같아요. 이게 지방에 가서 관광객들이 보통 이렇게 가면 관광지에 가면 대부분 음식들이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해서 가잖아요. 가면 거의 비쌉니다. 이제 네이버 검색도 어찌 보면 문제죠. 그래서 맛집이라고 가면 줄 서 있고 거기에는 가격이 좀 생각보다 비싸고. 정말 이번에 경주도 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경주도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주 여행 가가지고 밥을 한 끼 사 먹었는데 정말 이거 문제고. 그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나 비싸게 나오고 받겠다는데 네가 어쩔래 이렇게 나오면 그만인가요? 그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원도 어디 지역은 그 시장 다변화의 잠재성이 높은 데는 그 아세안과 인도, 즉 신남방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지금 어제 발표된 8월 수출을 보면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이제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아세안은 11.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저 수출한 게 그 지난달에 110억 불인데 아세안에 수출한 게 109불입니다. 109억 불. 그래서 거의 지금 중국의 그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갔는데 이게 사실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도 우리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비중이 중국이 19.5% 그리고 미국이 18.7%인데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를 합치면 19.4% 거의 중국의 그 버금가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하는 것도 2014년부터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에 투자하는 게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능가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그 아세안에 투자하는 게 중국 투자하는 거에 6배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대통령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특히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 금융 부분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공사를 이번에도 저희가 무역금융 통해서 무역보험이 한 270조 원 정도 공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어떤 자체 신용이 있기 때문에 해 나갈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중소기업들 담당관을 하나씩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지만은 누군가 포컬 포인트가 돼서 문화는 대사관에서 누구를 통하면 된다. 그리고 기업 지원은 누가 한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대통령 아침에 그 ODA도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 정책 시장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경제부처, 외교, 문화 이런 데까지 다 종합해서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한번 수출 전략 회의를 한번 조직하겠습니다. ODA도 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쪽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 연간 뭐 5, 6조 원씩 막 쓰는데. 네, 그다음 원조하는 거 오는데 그 안전장구 없이 폐쇄 공간 들어가서 질식 사망하거나 이게 계속 발생해요. 네, 최근에 순천에 산업 안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변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된 업체들을 보면 중소기업인데 생산성이 35% 늘어나고 산재율도 20%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 중소기업들에 가서 일하기 힘들다. 공장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관련된 부분은 산업부랑 협업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 부분도 역대 최대 규모로 2.2조 원 투입했고요. 이 부분은 시장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쪽에 집중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수출 부분이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K-뷰티는 뭐 정말 정부가 일부 그냥 예산 한 6천억 정도 지금까지 그 투자했던 것들 예. 지금 그 장관님께서 K-뷰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K-뷰티가 지금 176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제 화장품 업계들을 만났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에서 지금 큰 업체나 작은 업체나 다 규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하나는 176개국 들어갈 때 통관 정보가 다 서로 측면에서 보면 그게 총량으로 따지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네. 정부 전체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데 이걸 따로 처리하면 다 처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 역량이 낭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행정개혁 이 부분은 우리 정부의 행정개혁은 어디가 담당해요? 행안부가 합니까? 행정개혁은 누가 담당하지? 어느 부처가 담당해요? 예를 들면 시스템을 고치거나 뭐 이런 거. 행안부 장관 잠시 나갔는데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뭔가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타 부서에 가서 이걸 해가지고 와라 이런 식이 아니고 여기에서 바로 그냥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이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을 해야 돼. 그래서 다른 부처 갔다 오세요 할 게 아니고 자기가 해주면 되죠. 지금 중소기업 그 관련된 이제 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기진흥공단이 이제 저희 부처에 있습니다. 모금 자본, 인내 자본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기법들은 재정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금융에서 10배, 뭐 20배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네, 그 온누리 상품권하고 소비 쿠폰하고 이제 지난번에 그래서 비서실장께 한번 상의를 드려서 온누리 상품권의 데이터 지금 한 1년에 4조 이상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세와 중국의 영향으로 어렵습니다. 이 산업도 구조 조정이 아닌 사업 재편을 통해서 유휴와 노설비는 감축하고 새로운 첨단 고부가가치 전에 제가 증권거래소 가서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부실 기업들 있잖아요. 청산해야 될 관리 종목들 퇴출하는 거 좀 하고 있어요. 예, 기준을 다 만들었고요. 예.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조만간에 이제 나올 것으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상승한 다음에 조정하는 국면이고 조정 국면이 좀 더 가겠죠. 요새 주식시장이 상당히 조정 국면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 여력이 없어서 대통령께서 걱정하고 있죠. 뭐 귀신도 알 수 없는 얘기긴 한데. 이번에 이 성장 전략을 잘 펴서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나 기업의 실적이 개선돼야지 탄탄하게 아마 자본시장이 발생할 것 같아요. 1차 상승이 있고 이제 2차 상승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혹시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마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토의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 의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안심의 바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심의를 하고 서로 토의하는 거죠. 토의하고 이 마치고 아마 의결할 거는 의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